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의 시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오늘 자정까지 쉬지 않고 유세를 벌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미래보다 과거만 바라보다 끝나는 모양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겠다는 선거 구호만 난무했고요. 우리의 앞날에 뭐가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각 당이 내건 선거 공약들 한번 읽어보시고 나라의 미래에 누가 더 도움이 될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3시간 뒤면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는데 여야가 22대 총선 마지막 유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당의 마지막 유세 지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자, 신유만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의 계산동입니다. 이 대표는 잠시 후 이곳에 도착해 계양을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후 7시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민주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선거 유세가 진행됐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선대위 출정식이 열린 곳도 바로 용산역이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도 출석했는데 재판 휴정 시간에 SNS 라이브 방송으로 원격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한 심정이라며 박빙 지역 결과에 따라 여당 과반도 가능하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죠.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또 만나서 설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대표 유세 동선을 분석해 봤다고요? 네, 이 대표는 공식 선거 기간 중복 방문을 포함해 총 74곳에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전체의 73%가 수도권이었고 부울경과 대전, 충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강원, 경북, 호남, 세종은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이 의석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양을 유세 현장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유세 현장에 한송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 기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중구 청계광장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마지막 선거운동 장소로 택한 장소입니다. 이재명 조국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도권 표심 결집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의힘이 나라의 중심을 잡겠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검야권 200석이 되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며 투표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12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나서 주십시오. 바로 그 한 표가 부족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김준영, 양문석 씨와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 걸 두고 민심보다 판세를 우선해두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이 김준혁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말한 그런 얘기를 진짜 역사로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승기를 잡겠다고 찾아간 곳이 10곳이 넘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은 이 서울 한강베트 등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오늘 하루에만 14곳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한 위원장은 총선 승패가 달린 서울과 경기의 유세를 집중해왔습니다. 총 136차례 일정 중 서울과 경기가 60% 가까이 됐고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부산과 캐스팅보트 충청도 자주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이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서울 곳곳을 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제3지대도 유세 마지막 날까지 사력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모두 수도권이었는데 저마다 거대 양당의 대안이라면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전합니다. 젊은이의 거리로 불리는 홍대 상상마당에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마지막 집중 유세를 위해 모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진보정치 최후의 보루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부산물 같은 정당들로 국회가 채워진다면
단 두 가지 상상력만으로 채워지는 흑백과 같은 새로운 미래는 서울대 입구역과 고속터미널을 거쳐 30 후보가 출마한 경기 부천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고 새로운 정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선 5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과 조롱과 모욕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적 대결 정치,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종식시켜 보이겠습니다. 광주에 출마한 이낙연 대표도 투표하지 않으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며 젊은 층이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에 모여 마지막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화성을 만만하지 않다. 방심하면 질 수 있다. 제가 뭐래 그랬습니까? 딱 붙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히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모두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상 정당이라며 여야의 비례정당 꼼수를 저격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를 찾아 영남이 정치 판도를 바꿔달라며 사투리로 호소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억수로 고맙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똑띠하겠습니다. 야물게 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촛불 정신으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200석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석수의 3분의 1을 한 세력이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었는데 이를 두고 여야가 오늘까지 날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가능한 야권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엄살작전에 들어갔다며 과반 확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합니다. 여야 모두 뭔가 전략적 주장 같은데요. 윤동빈 기자가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마지막 날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야권에 200석을 내줄 경우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막을 수 없다며 101석 이상을 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을 얘기합니다. 200석이 만들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봐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탄핵이니 운운하고 180석이니 200석이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엄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저 국힘의 엄살 작전, 읍소 작전. 그러면서 범야권 200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며 과반 의석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 지형상 어느 한 세력이 200석을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며 연일 범야권 200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151석 과반 목표와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 호소 모두 지지층을 내일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유세의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서로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어떤 쟁점을 가지고 상대당을 몰아붙였는지는 포털 사이트 검색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파 발언을, 여당은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 논란을 정조준했다는데 최원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유세 기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독 대파를 자주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850원 내리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의 자질 문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김준혁이든 양문석이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김준혁이나 양문석 같은 사람 여러분의 호소, 여러분의 회초리를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죠.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양문석 검색은 지난달 중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쓴 과거 칼럼이 알려지면서 치솟았다가 편법 대출 논란으로 지난달 말부터 또 한 번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준혁 검색량은 지난달 말부터 각종 막말 논란이 이어지면서 폭증했습니다. 대파 검색량은 앞에 두 키워드보다는 적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발언 후 상승했다가
투표소 반입 제한 지침이 전해지면서 다시 늘었습니다. 여당 관련 키워드 중에선 장해찬 검색량도 많았는데 공천이 취소된 지난달 16일 폭증했다가 무소속 완주 의사를 내비친 지난 5일에 다시 올랐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1번의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숫자로 본 역대 총선의 이모저모와 우리의 세금이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이 결정된 경우는 3표였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 을에 출마한 허인회 후보와 경기 광주에 출마한 문학진 후보가 낙선했는데 허 후보는 11표차 패배해서 재검표를 신청했지만 3표차로 패했고 문 후보는 3표차 패배해서 재검표에선 2표, 소송에선 다시 3표로 늘며 최종 낙선했습니다. 17대 총선 9표차, 20대 총선 23표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최저득표 당선은 모두 16대 총선이었는데 전남 담양 곡성 장성에서 김효석 후보가 92.4%로 당선됐고 충남 공주 연기의 정진석 후보는 25%만 얻고도 당선됐습니다. 90년대 이후 양당 구도 속에 제3당이 약진한 경우는 고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과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인데 30석이 넘는 의석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14대 총선 이후 집권여당은 모두 6번 승리했는데 이 가운데 진보여당이 2번 승기를 거머쥐었고 모두 과반 의석을 넘겼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총 비용은 3,882억 원으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습니다. 국회의원 1명 연봉은 1억 5,690만 원으로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보좌진 9명의 수당까지 더하면 의원 1명에게 1년간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이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으로 이재명 대표의 셀프 사면이 가능해진다고 했죠. 두 사람의 주장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담 기자,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이런 말을 또 한 겁니까? 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하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흐름을 보실까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는 적자입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북한보다 훨씬 큽니다. 전 세계 무역 수지 순위를 보면 208개국 가운데 한국은 172위, 북한은 119위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크다.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두 개를 같이 비교한다는 게 적절합니까? 네, 지난해 한국의 수출 규모는 6,326억 달러, 북한은 4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1,510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무역수지 꼴찌는 미국으로 적자 규모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선진국들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무역수지 순위로 경제력을 매기긴 어렵다는 얘기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발언도 한번 살펴보죠.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할 거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발언부터 한번 보시죠.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네, 200석을 내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도 개헌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헌을 한 게 1987년인데 이 개헌 절차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한되고 3분의 2 이상, 즉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유권자 50%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헌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현실적으로 사명권만을 놓고 개헌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는 등의 한국 정치에 큰 변화의 흐름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야만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거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좀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유권자들이 내일 또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여파가 선거 전날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성적 표현과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에 반발한 단체들은 김 후보 사퇴,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포와 가스차를 입은 안동의 유림단체 어르신들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섰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후손들인 이들은 저서에서 이황 선생이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기술한 김준혁 후보의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뜨겁게 엮어 선언을 욕보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황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에 건립한 도산서원 측도 학문과 인격, 일상생활에서 독실한 선생을 근거 없이 모독했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블로그에 이황 선생 관련 논문을 올리고 퇴계가 밤만 되면 태도가 돌변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구절을 색깔로 강조하며 퇴계 선생을 모욕하려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의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11,000여 명이 서명한 김 후보 사퇴 촉구서를 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탈북민 출신 2대 졸업생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자의 그릇된 성인식과 역사관이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까? 김 후보는 정권 심판을 위해 흔들리지 않겠다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친야 사회운동가인 고은 광순 씨가 이화여대를 다닌 자신의 이모가 미군을 성접대했다면서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옹호했었죠. 이화여대 측은 고 씨 이모가 재학했던 시기가 논란이 됐던 때와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고 씨는 어릴 적 이모가 미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봤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명확한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준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죠. 야권 성향의 운동가인 고은 광순 씨는 1935년생인 자신의 이모가 이화여대 재학 중 미군의 성접대 대상이 됐다며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1948년 무렵에 바로 그 낭낭구락부 또는 낭낭클럽 바로 그때 김알란한테 걸렸구나. 10서너 살의 대학 재학과 성접대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반박이 나왔고 이화여대는 고은 씨의 이모 은모 씨는 미 군정기가 끝난 뒤인 1956년에 입학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한 고은 씨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논란의 시발점이 된 김준혁 후보에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준혁 후보를 사퇴시키십시오. 이것이 상처받은 이화인들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은 씨는 미군에 의한 성접대가 벌어진 건 분명하다고 재차 주장했는데 자신이 어릴 적에 이모가 미군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고 이모가 미군이 떠난 뒤 상사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를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모뿐만 아니라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서 아마 집단 미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인 고은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부부를 비하하는 게시글로 논란이 됐는데
당시 김경률 회계사는 여성 운동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범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때 아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와 관련된 건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향후 거취까지 관련시켜 서로를 견제하는 듯합니다. 여당 일부에선 이런 상황을 겨냥해서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요. 실제 그런지 최지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당은 남의 당이라고 적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우세를 막아달라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 게시판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으면 무효표라는 헛소문을 낸다.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보다 조국이란 글들이 게재됐습니다. 야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총선 이후 상황을 두고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국비조의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도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뽑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좀 못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하는 얘기겠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자. 그래서 지국비조라는 말이 유행어로 돼 있다고. 이에 대해 국민의미래 임요한 선대위원장은 국민이 국가를 지켜줄 거란 말로 애둘러 반박했습니다. 범법한 사람이 권력을 찾아서 법을 어긴 것을 덮거나 합리화하거나 심지어 재판도 뒤집으려고 그러는 민주당 관계자는 지국비조는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선거 막판 범야권 균열을 초래하려는 이간계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이제 본투표 시작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김정우 반장, 주제 한번 볼까요?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하겠습니다. 얼굴은 윤 대통령인데 이 제목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사네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200석부터 180석, 151석 이런 숫자들이 계속 거론이 되어 왔는데 대부분 야권의 우세를 전제로 한 전망들이었습니다. 현재 양당의 판세 예측대로 야당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면 87년 개헌 이후에 이렇게 대부분 정권들이 여대 야소를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했지만 이번에 여소야대가 5년 내내 유지되는 첫 정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양당이 예측하는 걸 보면 지금 야권이 상당히 우세하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걸 여당이 엄살이라고 하는데 200석 넘었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딱 한 차례가 있긴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였던 2008년 총선 때였는데 범보수 의석을 이렇게 전부 싹싹 긁어 모으면 203석에 달했지만 당시 친이 친박 갈등이 워낙 심해서 단일 대우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범야권이 200석을 넘긴다면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권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유일하게 견제해왔던 각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일단 무력화됩니다. 거부권 행사를 해도 재의결이 가능한 의석수가 되기 때문인데 또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개헌도 가능해져서 입법 독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지금 현재죠. 180석 대 120석 정도잖아요. 그럼 만약 이번에도 범야권이 180석을 확보하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예, 권한 자체로는 좀 비슷하겠지만 지금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혁 과제를 일단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 국정 기조에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를 해왔지만 총선에서 120석 이하로 패할 경우에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권이 될 거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이 180석 이하로 과반을 석권할 경우엔 지금처럼 패스트 트랙 같은 건 단독 추진을 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법안 단독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 반장 설명은 어쨌든 야권이 선전했을 때의 경우의 수고, 여당이 선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여당의 주장대로 막판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 표심이 쏠려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 설사 과반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선 최선의 결과로 최대 140석까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 정부가 국정 주도권을 회복해서 각종 개혁 의제들도 동력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내일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내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총선과 2조 사법 리스크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지지층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총선에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재판 휴정 중에도 막 원격으로 선거 유세를 하던데 예전 선거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을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봐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패한다면 이 대표는 또다시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맞닥뜨릴 겁니다. 물론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최대한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층의 재판부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요. 또 무리하게 재판 연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뭐 재판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대선 전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 대표 측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조국 대표가 말했던 거죠. 이재명판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조국 대표에게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 대표의 등장, 당연히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변수가 되겠죠? 물론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 과반 달성에 실패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목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지율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는 대선 출마 계획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하지만 징역 2년의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에도 조 대표는 이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상상과 추측으로 쓴 소설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대표보다 훨씬 가깝게 다가온 사법 리스크가 더 큰 장애물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조 대표는 2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2027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더 늦어질 경우에는 차차기인 2032년 대선 출마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지지층 사이에서는 조국 대권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조국 대표를 사면 복권해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이 대표가 그럴 생각이 있느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조 대표는 일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루가 한 달같이 변하는 한국 정치판에서 정치인 조국이 잊혀지지 않는 대권 주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자, 내일 밤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나 야나 상당히 많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 표 행사하셔서 유권자로서의 권리, 의무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총선 전 마지막 설명서네요. 두 반장,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의료계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총선 뒤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이 예고돼서 국민 기대가 컸는데 의사협회가 12일로 예고했던 합동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원장과 차기 의협회장 사이의 갈등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의료계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던 대한의사협회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임현택 차기 회장이 정부와 대화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며 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회장 당선인이 어떻게 박단 위원장이 용산 가서 만나는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비대위원장이 내일이라도 사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에 대해 김태구 비대위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어진 시간까지 전 회원의 뜻을 받들어 비상대책위원장의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의협 내분에 의료계의 한 목소리도 미뤄졌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총선 직후로 예고한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전공이 든 여러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합동 기자회견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후 의협이 하루 만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의협은 의료계 통일하는 원점 재논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저희의 주장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료계가 사부노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분간 의정 대화는 교착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5대 대형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쌓여가는 적자를 줄일 고육지책을 내놓은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불똥이 병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료용품 업체 등 업계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에 공지했습니다. 대상은 20년 넘게 근무한 50세 이상 일반직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됐습니다. 의사는 지금은 한 사람도 저 손이 아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면 안 되죠.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한 이 병원이 무급휴가에 이어 희망퇴직 신청까지 받기로 결정한 건데 빅5 병원 가운데선 처음입니다. 병원의 경영난은 관련 업계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거래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에 대금 결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료와 수술이 줄어들면서 유통업체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다 돈마저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좀 납품 양도 많이 줄고 대금 결제 기간을 병원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유 자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간신히 주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버틸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취제나 진통제, 항생제 등 원내 의약품 매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제약업계도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을 취소하는 등 비용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가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경고하기도 했었죠. 이 대표는 법정 앞에서 검찰 독재 정권이 손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하다가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을 살려달라는 영업용 눈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환호 소리에 서울중앙지법이 마치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합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 11분간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다 막바지엔 감정이 격해져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5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이 대표는 내내 침묵하다 막바지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착됐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이 대표는 직접 내가 김만배랑 결탁한 근거가 있냐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엿새 뒤인 오는 16일 대장동 재판에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 남양주에서는 상가 옆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강풍 때문에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국가 위기 경보를 내렸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건물 뒤편으로 이어진 산등성이에 불이 붙어 희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담배를 피고 그냥 버린 것 같은데 그게 좀 건조하다 보니까 좀 옮겨 붙었고. 불이 산등성이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나무와 숲을 이렇게 까맣게 태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산불 비상입니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인천 계양산, 경북 상주, 강원도 횡성 등 전국에서 14건의 산불이 일어나 임야 15,5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지난달 74건이던 산불은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30건에 이릅니다. 봄철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최대 2km를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 불이 붙으면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나 빨라집니다. 강풍까지 주기적으로 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산불이 4월 초순에 좀 많이 발생한 그런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국가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고철을 수거하던 한 70대 노인이 버려진 운동기구를 해체하다가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웬 횡재냐 할 법도 한데 노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그럼 운동기구에는 누가 현금을 넣어둔 걸까요? 구재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운동기구를 내다 놓습니다. 이어 한 남성이 기구를 리어카에 실어 화물차로 나릅니다. 고철을 수거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분해하던 이 남성.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게 5만 원짜리 딱 묶어가지고 보재기 같은데 전대에 딱 들으셨어요. 다리가 떨려서 일도 못했죠. 당시 운동기구에서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4,875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다음 날 이 아파트에 사는 현금의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주인은 90대 국가 유공자였는데 연금으로 받은 돈을 운동기구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현금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기구를 내다 버린 겁니다. 경찰은 분실금을 신고한 전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그건 뭐 내 거 아닌데 거기 바로 신고했죠. 올해 71살인 전 씨는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며 감사장을 여러 차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방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또 어떤 기대감이 부동산 투자자를 자극하고 있는 건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달 새 35건이 거래됐는데 15건 정도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지방 투자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중심으로 주로 많이 오고요. 대구, 전주, 광주, 부산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 5개월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사들였는데 송파구를 비롯해 노원구와 도봉구 등에 집중됐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주택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방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은 전세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은 서서히 오르고 떨어질 때는 지방은 절벽처럼 떨어지고 서울 지역에 서서히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해 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조정 지역에선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원정 갭 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개통과 같은 호재도 많아서 외지인 투자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일 뿐 아니라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미국과 일본 등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9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최근 완공된 TSMC 제1공장. 일본 정부가 4조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TSMC 제2공장에도 6조 원 넘는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유치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총력전을 통해 AI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AI위원회를 신설하고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전기와 공업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 영향 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 한편 칩셋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유치에 나선 미국 정부는 TSMC에 대한 보조금을 66억 달러, 우리 돈 8조 9천억 원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도 발표할 예정인데 TSMC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북한이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서북 도서를 겨냥해 고강도 GPS 교란 공격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 장비는 물론이고요. 어선들과 인천공항을 오가던 민항기까지 최소 수십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정확히 8년 전에도 비슷한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선 전 국내 혼란을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대청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유호봉 선장의 GPS 장비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위성 신호를 받지 못하며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은 겁니다. 위치 파악도 안 되고 완전히 눈뜬 봉사랄까 좀 당황하죠. 바다에서 그거 하나 의지해서 일하는데. 정보당국 관계자는 당시 북한이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고강도 GPS 교란 전파를 보냈다며 군 장비와 어선 그리고 민항기에 3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교란 전파는 최소 50데시벨 이상의 고강도 신호로 연평도 북방 2개 지역에 발신됐는데 8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말에도 북한은 해주, 평강, 금강산 일대에서 10에서 52데시벨의 교란 전파를 쐈는데 이동통신 기지국 1,794곳, 항공기 1,007대, 선박 751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파 공격은 항공기 추락과 같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거나 선박이 NLL을 넘게 무력 도발의 명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략이라 해서 원점과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도발을 통해서 한국에 그런 타격을 주겠다라는 공격 상태로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군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GPS 공격이 지난달 한미 연합 연습 이후 크게 늘었다며 총선 전 사회 혼란을 노린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바다를 찾았습니다. 꽃게철마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많이 해 단속을 해왔는데 그 현장을 점검한 겁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해경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납포하다 순직한 해경의 흉상에 헌화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선글라스를 쓰고 해경 3005함에 오른 윤 대통령은 고력 조끼와 탄약, 무인 헬기와 같은 단속 장비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흉기로부터 단속 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물에 빠졌을 시 몸을 띄워줄 수 있는 재질로 여러분들의 안전에 늘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인근에서 단속 중인 함장과 영상통화를 한 윤 대통령은 북한도 중국의 불법 조업은 강력하게 단속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중저자세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전 정부 정책 비판이 총선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민생 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북미 지역에서 관측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분 넘게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우주가 빚어낸 장관에 맞춰서 대규모 합동 결혼식도 열렸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달이 태양을 삼킨 듯 환한 고리만 남겼습니다. 달보다 400배 큰 태양이 가려지면서 한낮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바뀝니다. 기온도 섭씨 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11시 7분, 멕시코부터 시작된 개기일식은 북미 대륙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최대 4분 30초가량 장관을 선보였습니다. 7년 만에 우주쇼를 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50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It was definitely tear-worthy, once in a lifetime. Yeah. What'd you guys think? It was really good. I think it was really cool. 셀로판지를 붙인 특수안경과 고성능 망원경까지 갖가지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상공에서 관람하려는 탑승객들로 비행기는 만석입니다. 이 순간에 맞춰 합동 결혼식을 치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It's just perfect. It was a beautiful moment of my life for the rest of our lives that we will never forget. 이번 일식으로 유발된 경제 효과만 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개기일식은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이 돼 달이 태양 전체를 가리는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이번 같은 개기일식은 20년 뒤에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오는 2035년 강원도 고성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21세기) 들어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피아노곡 짐노패드입니다. 나른하도록 느리고 편안하죠. 작곡자 에릭 사티는 아웃사이더, 국외자였습니다. 나는 너무 늙은 세상에 너무 젊어서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파리 음악원을 중퇴하고 캬바레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세 개의 짐노패디를 썼습니다. 짐노패디는 알몸의 젊음을 뜻합니다. 그렇듯 사티는 엄숙하고 가식적인 주류 음악을 거부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놓인 가구처럼 일상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는 자신의 음악을 가구 음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곡 제목도 관료적인 소나티네 같이 조금 삐딱하게 붙이곤 했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지역사회 일과 어린이 돕기에 앞장섰습니다. 구계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2030 세대가 무관심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가장 적습니다. 투표할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단연 많습니다. 기성정치를 냉소하고 혐오하는 성난 젊은이들이 선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듯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은 2030의 참여가 선거 향방을 가를 변수로 도드라졌습니다. 여야 모두 2030을 잡아야 이긴다며 투표를 독려합니다. 결국 투표를 포기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민의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단 2030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경구도 빼놓을 수 없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플라톤의 말로 잘못 전해오지만 정신 번쩍 들게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투표란 증오와 분노, 갈등과 분열의 어둠 속에서 위로와 화해, 희망과 통합의 등불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삶과 음악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욕심과 성화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위로와 위안을 주는 일꾼들 말입니다. 4월 9일 앵커 칼럼 오늘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다였습니다. 곳곳으로 봄 내음이 가득합니다. 선거일인 내일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비 예보 없이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일교차 고려해서 옷차림만 잘해주신다면 소중한 한 표 행사하러 가시는 게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건조주의보가 또 한 번 확대됐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주변 불씨 철저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와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태백은 아침에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9도, 청주가 21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와 제주, 남해상에서 바람과 물결이 강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수준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 당일인 내일은 TV조선의 선거방송 결정 2024 특집이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됩니다. 낮 시간에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당일의 이모저모 지켜보시고 투표 마감 직전부턴 특집 방송을 통해 TV조선의 알차고 품격 있는 총선 개표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